오늘은 손자병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번 영상에 달린 댓글들 중에 재미있는 질문이나 감상들을 몇 개 보고 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댓글, 손자병법과 도덕경은 마른 미역 같음. 원본은 A4 용지 두어 장 분량인데 주석 붙이고 역사적 예시 덧붙이고 당대 응용 방향까지 덧붙이면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이 뚝딱. 원본량 작다고 만만하게 봤다가 불어난 미역이랑 깊은 국물 맛을 음미하다 보면 감탄하게 됨. 제가 바로 그 원본량이 작다고 만만하게 보고 컨텐츠를 시작했다가 불어난 미역 같은 분량에 감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댓글, 비단 전쟁뿐 아니라 주식이나 사업에서도 유익한 영상이네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맞아요. 손자병법이 현대까지 읽히고 있는 이유에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전략이나 마인드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를 바라볼 때 새로운 시선과 접근법을 가져다주는 책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나 사업, 또 그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도 손자병법이 말하는 핵심적인 요인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손자병법을 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1편부터 달린 댓글과 지난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번 편에 소개하기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이번에 소개되지 않았다고 내가 쓴 거는 소개해줄 생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음 화 내용에 연결되거나 적합한 내용이 있으면 이전 영상의 댓글들도 다 다시 보고 소개를 할 테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손자병법의 첫 번째 편인 시계편의 뒷부분을 보면서 손자가 바라보는 전쟁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손자병법의 두 번째 편인 작전을 다뤄볼 건데,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같은 한자에 같은 뜻을 쓰는 우리가 아는 그 작전 맞습니다. 긴 설명보다는 아무래도 본문을 바로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본문을 읽어볼게요. 이 작전편은 기본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조금 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손자왈, 범, 용병지법, 직어천사, 혁거천승. 손자가 말하였다. 무릇 군사를 쓰는 방법은 말 4마리가 끄는 빠른 전차 1000대, 가죽으로 싼 운반용 수레 1000대, 대갑 10만, 천리 괴량, 즉 내외지비, 빈객지용, 갑옷을 입은 병사 10만 명이 필요하고 먼 곳까지 군량을 날라야 하니 안팎에서 드는 비용이 있고 손님과 사신을 대접하는 비용이 있으며 교칠 지제, 거갑 지봉, 일비 천금, 연후 10만 지사 거의, 악교와 오칠에 드는 재료비와 수레와 갑옷을 유지하고 보급하는 비용도 있어 하루에 1000금이 든다.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10만 군대가 움직인다. 문장은 좀 길었지만 내용 자체는 심플하죠. 군대를 일으키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손자는 작전편의 첫 문장에서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전쟁은 명분과 계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명분, 좋은 장수의 능력, 군대의 사기, 리더의 결단력, 유리함과 불리함의 계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더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는 돈이 드는데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사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움직일 수레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무기와 갑옷을 손질할 재료도 있어야 되고 멀리까지 보급을 보내는 데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이 줄줄줄 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전쟁은 일단 시작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전쟁이란 시작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소모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손자는 이 병법서를 읽는 사람에게 너 계산한 거 알겠고 유리한 거 알겠고 불리한 거 알겠고 여차저차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알겠는데 너 돈은 좀 있니? 보급은 되니? 전쟁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있어? 네가 이기는 데는 돈이 이만큼 드는데 이 전쟁이 그만큼의 돈을 내고도 해야 할 만큼 이익이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에서는 전쟁을 하며 돈과 자원이 소모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용전약, 귀승, 구즉, 둔병좌예, 공성즉, 역굴. 전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승리다. 오래 끌수록 군대는 무뎌지고 기세는 꺾이며 성을 공격하면 힘이 다하고 구, 폭사즉, 구경 부족, 부, 둔병좌예, 군력 탄화. 군대를 오래 밖에 두면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진다. 무릇 군대는 무뎌지고 기세는 꺾이고 힘은 다하고 재물이 바닥나면 즉 제후 승기 패이기, 수유지자, 불능 선기 후이. 그러면 제후들이 그 피폐함을 틈타 일어나고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그 뒷일을 잘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고 병문졸속 미도 교지구야 부 병구이 국리자 미지유야. 그러므로 전쟁에서 서툴더라도 빠른 것은 들어보았어도 정교하고 치밀하게 오래 끄는 것이 좋았던 경우는 보지 못했다. 무릇 전쟁이 오래가면서 나라에 이루었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자, 이번 내용도 좀 심플하죠? 빠른 승리가 최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유지하는 데에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너 그 돈 있어? 너 충분해? 라고 물어보던 손자는, 그러니까 전쟁은 돈이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전쟁은 빨리 끝내는 게 제일 나아. 그래야 나라의 이익이야. 즉 국력과 돈이 덜 들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만 보면 손자가 마치 야 일단 싸워 그리고 빨리 끝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손자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시계편의 계산입니다. 충분히 계산기 두들겨 보고 주판 튕겨 봤으니까 괜히 싸움 질질 끌지 말고 일단 시작했으면 빠르게 끝내라. 전쟁이 길어지면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먼저 닳고 나라의 재정이 마르고 그 틈을 타 다른 세력이 나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대목에서 이야기했던 문장 중에 병문졸속 미도 교지구야, 즉 서툴더라도 빠른 전쟁이 좋았다는 말은 들었어도 정교하고 치밀하게 오래 끄는 전쟁이 좋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손자병법에서 유명한 문장 중 하나로 꼽히는데,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만큼 이 문장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보았을 거고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빨리 싸우는 것만이 상책일까? 오래 싸우더라도 정교하고 치밀하게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자는 전쟁이라는 것은 애초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장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조지 맥클렐런 장군이 지휘했던 반도 전역이 있습니다. 1862년 북군은 남부연합의 수도였던 리치먼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정면으로 내려가는 대신 배를 이용해서 버지니아 반도의 끝 포트 먼로 요새까지 대군을 이동시킨 다음에 그곳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리치먼드를 치는 작전을 세웁니다. 이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 바로 조지 맥클렐런이었는데, 맥클렐런은 훈련과 준비, 병력 편성에 굉장히 능한 군인이었고 북군 역시 이 작전에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했어요. 맥클렐런의 군대가 리치먼드로 진격하던 도중에 요크타운 근처에서 남군의 방어선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 지역을 방어하던 남군의 지휘관은 존 매그루더였습니다. 매그루더는 최소 10만에 달하는 북군을 대상으로 당시 약 10,000명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차가 났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 10,000명의 군대를 운용해서 더 많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심플한데 굉장히 신박해요. 북군의 시야에 있는 도로를 지나서 숲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간 군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빙글빙글 돌게 했고, 이는 북군에게 끊임없이 증원군이 도착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또 이 형편없는 포병 전력을 숨기기 위해서 주변에 나무를 베요. 그리고 대포 모양으로 깎아요. 대포 깎는 노인들이 되는 거야. 대포를 다 깎은 다음에 불에 그을리거나 검은색 페인트를 칠해요. 그래서 이 가짜 나무 대포를 곳곳에 설치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형도 남군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매그루더는 워릭강에 댐을 막아서 물을 불렸고, 이로 인해 사방이 물에 잠긴 저지대와 늪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엄폐물 하나 없이 사방이 노출된 진흙탕길은 북군의 발을 완전히 묶어버렸고, 맥클렐런은 이 방어선을 실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오판해서 지금 내 앞에 남군 10만 명이 버티고 있다. 전면전을 벌이면 우리 군이 전멸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결국 그는 요크타운을 즉시 돌파하지 않고 진격을 멈춘 뒤 공성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공성포를 끌어오고 참호를 파고 포대를 만들고 완벽한 포격과 공격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요크타운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 우리 군의 전력 손실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시간이었는데, 맥클렐런이 한 달 동안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남군 역시 병력을 보강하고 리치먼드 방어를 정비하고 북군의 진격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맥클렐런은 5월 초 매우 치밀한 대규모 포격을 준비했지만, 정작 남군은 그 직전에 요크타운을 그냥 버리고 밤사이 조용히 철수해버렸어요. 결국 북군은 요크타운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전술적으로는 완벽하게 패배했고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바로 시간과 속도죠. 이는 북군이 남북전쟁을 조기에 끝낼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처음 맥클렐런이 원했던 건 빠르게 리치먼드로 접근해서 남부연합의 수도를 압박하는 거였지만 요크타운 앞에서의 지체는 남군에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 사이 남군은 리치먼드 방어를 강화하고 이후 로버트 리가 지휘권을 잡으면서 북군은 오히려 강한 반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맥클렐런의 반도 전역은 리치먼드를 눈앞에 두고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에서 맥클렐런은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신중했죠. 더 정확히 보고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더 확실하게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맥클렐런이 완벽한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 역시 살아남고 도망가고 반격할 시간을 번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맥클렐런의 반도 전역은 손자가 말한 병문졸속 미도교지구야 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밀한 계획과 강한 전력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순간 보급은 흔들리고 병력은 지치고 전략적 주도권도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손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조건 성급하게 싸워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조적으로 손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애초에 오래 끌리지 않게 판단하고 운용해야 한다라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손자는 전쟁은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다. 늦어질수록 손해다 라고 말한 뒤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손해가 단지 전장이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군대 뒤에 있는 나라의 재정과 백성의 삶 전체로 번져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여러 문장을 한 번에 봐야 되니까 집중해서 가볼게요. 고, 부진지, 용병지 해자. 즉 불능진지 용병지리야. 그러므로 전쟁의 해로움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자는 전쟁의 이로움도 충분히 알지 못한다. 선용병자, 역부재적, 양불삼재, 취용우국, 일량우적. 전쟁을 잘하는 자는 병력을 거듭 징발하지 않고 군량을 여러 번 실어 나르지 않으며 필요한 것은 나라에서 가져오되 먹을 것은 적에게서 조달하여 고 군식 가족냐, 국지빈어, 사자원수, 원수 즉 백성빈 이로써 군량을 충분히 한다.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은 먼 곳까지 보급을 실어 나르기 때문이며 멀리까지 보급하면 백성이 가난해진다. 근사자 귀매, 귀매 즉 백성재갈, 재갈 즉 급어구역. 군대 가까운 곳에서는 물자가 비싸지며 물가가 오르면 백성의 재산이 바닥나고 재산이 마르면 군역과 부역의 부담이 더 심해진다. 역굴재탄, 중원 내허어가, 백성지비, 십거기칠. 힘은 다하고 재물은 고갈되며 나라 안의 집집마다 생활 기반이 비게 된다. 백성의 재산 소모는 열 가운데 7이 사라질 정도이고 공가지비, 파거피마, 갑주신호, 극순패록, 구우대거. 나라의 비용 소모도 부서진 수레와 지친 말, 갑옷과 투구, 화살과 쇠뇌, 창과 방패, 큰 방패와 가림막, 집 나르는 소와 큰 수레까지 포함해 십거기육, 고지장, 무식어적, 열 가운데 6이 사라질 정도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어떻게든 적의 식량을 빼앗아 조달한다. 식적 1종, 당호 20종, 기간일석, 당하 20석. 적의 양식 한 수레는 우리 양식 20수레에 해당하며 적의 말 먹이 한 석은 우리 말 먹이 20석에 맞먹는다. 조금 길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손자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을 오래 함으로써 오는 손해가 전쟁 그 자체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치고 있는 국가와 백성들에게까지 오기 때문이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국가와 백성들에게까지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뭐가 이익인지도 모르는 거다. 이익과 손해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애당초 군대를 위해서 나라에서 충당하는 보급을 멀리 보내지도 않고 보내더라도 필수적인 것만 보내고 군량 같은 건 현지에서 조달하게 한다. 그래서 똑똑한 장수는 적의 보급으로 우리의 것을 충당한다. 현지에서 구하는 적의 보급 하나가 우리가 가져가는 보급 20개의 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저 멀리 싸우러 간 군대에게 보급을 해주면 보급품 자체뿐만 아니라 가져가는 동안에 시간 등 여러 부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이 궁핍해지는데 이로 인해서 백성의 재산 거의 7할이 사라지고 나라의 재산도 거의 6할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손해보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옳은 말을 했으니까 실행은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말하면 우리가 아는 그 손자병법과 손자가 아니겠죠. 자, 바로 다음 문장에서 손자는 우리 군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그리고 그 원활한 보급으로 뒤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이 덜 궁핍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지에서 적의 물자를 빼앗아오고 빼앗아온 적의 자원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바꿀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럼 과연 손자는 뭐라고 하고
하고 있는지 본문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 살적자 노야, 취적 지리자 화야. 적을 죽이게 하는 것은 분노이고 적의 재물을 빼앗게 하는 것은 보상이다. 고거전, 득거 10승 이상, 상 기선득자. 그러므로 전차전에서는 적의 수레를 10대 이상 얻으면 먼저 얻은 자에게 상을 주고 이 경기정기, 거 자비승지, 졸 선의양지, 시위 승적 이익강. 적의 깃발을 아군의 깃발로 바꾸어 달며 아군의 수레와 섞어 편성에 운용하고 사조를 잘 대우하고 길러라. 이것을 일컬어 적을 이길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라 한다. 도입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군이 적의 물자와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보상이다. 그러니까 말단 병졸들이야 싸움에서 이기건 적을 잡건 말을 주워오건 수레를 얻어오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자기 주머니가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 물자 보급이라는 큰 흐름에 별 뜻이 없을 거니까 물론 내 입에 들어갈 식량이 지금 당장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쌀 이런 거에 관심이 조금 더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마저도 내가 쌀 한 수레를 챙겨온다고 그게 다 내 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우리 전 부대에 나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보상을 해줘라. 많이 주워온 병사에게 적의 물자를 많이 수탈해온 병사에게 충분한 상을 주고 그 병사를 잘 대우해주면 주변에서도 그걸 보고 너도 나도 물자 보급을 열심히 할 테니 그게 적을 이기면서 강해지는 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자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수레를 몰고 있던 적의 병사들까지 우리 편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죠. 사로잡은 병사들을 처형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잘 대우해서 먹여 살리며 아군으로 길러내라는 겁니다. 적의 물자를 얻으면 우리 군이 쓰는 수레에 섞어서 바로 실전에 투입하고 적을 포획하거나 항복을 받아서 병력이 생기면 우리 군으로 최대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전쟁을 잘한다는 건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군의 소모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적의 자원과 전력을 내 쪽으로 돌려서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적은 쪼그라들고 아군은 오히려 더 거대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손자가 말하는 진짜 승리, 승적 이익강의 본질입니다. 시계편에서도 그랬지만 손자는 늘 전쟁의 어떤 상식적인 틀과 허울뿐인 승패의 결과보다는 현실적인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손실은 줄이고 상대의 손실을 키우며 한 번의 승리가 다음 승리까지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손자병법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두 번째 편인 작전의 내용도 시계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결국 핵심은 어떻게 해야 내가 덜 손해보고 덜 소모하고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전편의 마지막 문장인데 짧고 심플해요. 고병 귀승 불귀구. 그러므로 전쟁은 승리를 귀하게 여기고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 지병지장 민지사명 국가 안위지주야.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장수는 백성의 생명을 맡은 자요 국가의 안위가 달린 존재이다. 손자는 작전편의 마지막에서 전체 내용을 아주 짧게 정리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건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장수, 즉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장수는 백성의 재산과 국가의 물자를 아낄 수 있는 백성의 생명을 맡은 자이자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잘 아는 장수가 좋은 장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장수가 전쟁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생명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 병법서를 보는 장수들은 그만큼 깨닫고 익히고 배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장수가 잘못 판단하면 너 하나만의 목숨이나 한 전투의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가난해지고 나라의 재정이 흔들리고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자가 작전편에서 말하는 핵심은 정리하자면 전쟁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상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래서 전쟁은 절대로 오래 끌어서는 안 되며 길어질수록 군대와 나라와 백성이 함께 피폐해진다. 정말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내 자원의 소모를 줄이고 적의 자원을 이용해 이기면서 동시에 더 강해지는 길을 찾는다. 그리고 바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수가 백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두 번째 편, 작전편에서 손자가 말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자병법의 두 번째 작전편을 함께 읽어봤는데, 시계편은 내용이 길고 설명할 부분도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했지만 작전편은 한 화에 다 다룰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좋은 예시 혹은 다른 해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같이 보고 소개하고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손자병법의 세 번째 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